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스토아 수업, 철학은 어떻게 삶의 기술이 되는가. 라이언 홀리데이, 스티븐 헨슬먼 지음, 조율리 옮김, 다산 초당에서 펴낸 책입니다. 목차 먼저 살펴볼게요. 들어가는 말, 자기 삶의 철학자가 되기 위한 스토아 수업. 1부,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기술은 무엇인가? 2부, 나에게 질문하는 시간. 3부,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 4부,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나오는 말, 실천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들어가는 말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삶의 철학자가 되기 위한 스토아 수업. 철학을 공부하는 유일한 이유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다. 니체는 이렇게 선언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걸 돕지 못하는 철학은 가치가 없으며 단지 말로써 말을 비판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기원전 3세기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된 스토아 철학만큼 이 주장에 동의하는 철학은 없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철학을 공부하는 목적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니체에게도 세네카에게도 철학은 이처럼 삶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철학의 이러한 역할은 퇴색됐다. 언제부턴가 철학은 똑똑한 사람이나 쓰는 번지르르한 말, 상대가 쉽게 내 말을 이해할 수 없도록 하는 역설적 수사나 수수께끼 따위로 변질됐다. 그러니 사람들이 철학은 쓸모가 없다고 비판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 실제로도 그러하니까. 가장 쓸모 있는 삶의 기술. 역설적으로 이것이 바로 내가 스토아 철학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이다. 본래 철학이 가진 실용성을 되살리고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는지 배우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 책은 스토아 철학자들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실용적 지혜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었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마땅히 본받을 만한 삶을 살았다. 그들은 자기 삶이 그리고 공동체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했다. 때론 고된 망명생활을 견뎌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잊는 시련을 현명하게 극복하려 했었으며 가슴에 품은 꿈을 이루고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매 순간 삶의 방향을 고민하면서 때론 비극적이지만 영웅다운 선택도 했다. 2000년 전에도 조롱의 대상이었던 글만 잘 쓰고 말만 잘하는 철학자들과 달리 스토아파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핵심적 질문을 던졌다. 유려한 말솜씨를 뽐내기보다 개인의 선택과 책임, 대의를 위한 공헌을 중시했고 역경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 등 삶에 적용 가능한 행위를 고민했다. 다시 말해 스토아 철학은 덧없는 사상이 아닌 행동하는 철학이자 쓸모있는 삶의 기술이다. 용기, 절제, 정의, 그리고 지혜라는 간결하지만 좋은 삶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4가지 덕목을 강조했다. 그래서 여느 철학처럼 철학자들이 남긴 말과 글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실제 삶의 여정에서도 여러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카토는 자신이 터득한 지혜를 글로는 거의 남기지 못했다. 공무를 보거나 전투에 참여하느라 평생 바쁜 시간을 보냈기에 오늘날 남아있는 그의 문장은 단지 몇 구절뿐이다. 하지만 로마 공화정이 몰락하던 시기 그가 자기 삶을 통해 보여준 올곧고 청렴한 정신과 이타적인 태도는 그 어떤 유려한 글보다 훌륭한 가르침을 준다. 늘 좋은 것에서만 배울 수 있는 건 아니다. 기원전 1세기 초 활동한 스토아 철학자 디오티모스의 이야기는 뛰어난 인물도 얼마나 쉽게 나쁜 길로 빠지고 방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세네카 역시 마찬가지다. 그가 남긴 서신들은 사랑을 움직이는 힘이 있지만 폭군 네로의 스승으로서 시대와 타협한 행동은 자신의 글과는 대비된다. 이 책은 삶뿐만 아니라 죽음도 다룬다.
암살당했든 자살로 생을 마감했든 그리스포처럼 웃다가 죽든 그 형태나 상관없이 죽음을 피해간 스토아 철학자는 누구도 없었다. 키케로는 철학이란 죽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토아 철학은 삶을 살아가는 방법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두렵지만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과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한마디로 잘 죽는 법도 가르쳐 주는 것이다. 26인의 철학자가 전하는 생생한 지혜. 이 책에서 소개하는 철학자는 대부분 남성이다. 스토아 철학이 꽃피던 시대는 남성 중심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 철학자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선조들의 저주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 다만 여기서는 소카토의 딸 포르키아의 삶을 통해 여성의 목소리에 조금이나마 귀 기울이려 했다. 대부분 남성 철학자이기는 하나 출신지는 다양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철학자만 해도 키프로스, 터키,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이라크 등 세계 곳곳에서 태어났다. 비록 스토아 철학이 뿌리내린 곳은 아테네지만 그들은 세계를 하나로 국가로 간주했다. 특히 스토아 철학의 창시자이자 페니키아 출신인 키티온의 제논이 아테네 시민권을 거부한 일화는 유명하다.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영예로운 일인데도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한 국가의 시민권을 얻는다는 것이 세계 시민주의에 대한 자신의 신념과 충돌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계 시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스토아 철학은 그리스를 넘어 로마인의 삶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 거대한 다문화 제국을 지배하는 철학으로 자리매김한다. 노예 출신이었던 에픽테토스부터 철인 황제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 이르기까지 스토아 철학사의 첫 500년을 장식한 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계층 출신이다. 직업 또한 상인, 장군, 작가, 운동선수, 교수, 외교관 등으로 다양했다. 그들의 삶을 우리는 유심히 살펴볼 만하다. 어떻게 해야 덕을 실천하면서 좋은 삶을 살 수 있는지 중요한 교훈을 전하기 때문이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스토아 철학에 대한 고정관념과도 맞서 싸워야 했다. 영어로 스토익 또는 스토익시즘은 고통을 묵묵하게 참아내는 극기심을 뜻한다. 이처럼 사람들은 스토아 철학이 무턱대고 극기심과 평정심만을 강조한다고 여겼고 스토아 철학자들은 평생 고생하고 살면서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냉혈 인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 그들의 생애는 그러한 고정관념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려준다. 흔히 사람들은 모든 스토아 철학자가 역경을 끈질기게 참아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모두 그렇지는 못했다. 물론 스토아 철학자들은 대체로 자기 삶에 충실했고 고난과 불행에는 당당히 맞섰다. 전투의 최전선에서 용맹하게 적과 싸웠고 유배지에서도 후학을 길러내고 의미 있는 작품을 집필했으며 늘 신념을 가지고 당당한 자세로 살아갔다. 스토아 철학은 그들 모두가 함께 일구어낸 생동감 넘치고 포괄적인 철학이다. 진정한 스토아주의자는 현세와 얄팍하게 타협하지 않지만 세상의 부당함도 무조건 참지는 않는다. 오히려 율리우스, 카이사르나 네로 황제 같은 권력자에게 누구보다 열렬히 저항했고 한 발 더 나아가 민주주의 개혁에도 영향을 미쳤다. 역사학자 리처드 건머의 표현을 빌리면 깐깐한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듯 스토아 철학은 로마 제국의 첫 100년을 빛낸 영웅들의 엄격한 간호사 역할을 했다. 수세기 동안 국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했던 스토아 학파는 남북전쟁에서 흑인 부대 연대 지휘관을 맡은 토머스 웬트워스 히긴슨 같은 애국자와 미국 혁명의 지도자들에게도 영감을 주었다. 실제로 히긴스는 에픽테토스의 글을 번역하기도 한 스토아주의자였다. 기원 후 55년 세네카는 젊은 황제 네로를 위해 쓴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스토아 철학은 잘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스토아 철학자에 대한 나쁜 소문이 돈다. 너무 매몰찬 나머지 왕과 왕자에게 쓸모없는 조언을 건넬 뿐더러
스스로 현자라고 주장하지만 동정심이 없고 타인에게 너그럽지도 못하는 것이다. 철학은 유용하게 쓰이고 삶에 도움을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철학에 몸담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의 이익을 고려한다. 스토아 철학의 본질이 그러하다. 스토아 학파만큼 친절하고 온유하며 인류의 애정을 가지고 공익에 관심을 기울이는 학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처럼 스토아 철학자들은 올바른 가치를 위해 피 흘리고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고 타인의 평가나 세속적 성공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 책의 구조와 스타일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기작가 중 한 명인 스토아 철학 비평가 플루타르코스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여기서 나는 스토아 철학을 빛낸 주요 인물 26인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생에 우리가 배울 만한 삶의 지혜들을 꼽아 선보일 것이다. 창시자 제논, 결단력 있는 철의 여인 포르키아, 그리스를 지켜낸 외교관 디오게네스, 일상의 문제를 고민한 윤리학자 안티파트로스 등의 생애를 소개하면서 각 철학자의 특징과 철학사에서 맡은 역할을 살펴볼 것이다. 그들의 삶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설명할 뿐만 아니라 스토아 철학의 정수를 구석구석 살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훈을 찾을 것이다. 이 교훈이 시간이 흘러도 독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는 그리스 철학자의 불침범이라 불린 기원전 3세기에 활동한 전기작가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가 편찬한 그리스 철학자 열전을 참고로 초기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나볼 것이다. 그의 책에 담긴 이야기는 때때로 모순적이고 허구가 섞여 있지만 그들의 뛰어난 통찰력을 살펴볼 수 있는 일화가 많이 담겨 있다. 디오게네스는 자신만의 고유한 스타일로 다른 고대 필사가나 비평가와는 다른 방식으로 철학사를 정리했다. 로마 후기에 활동했던 스토아파는 권력의 노른자에 좀 더 가까이 있었다. 타키투스, 스에토니우스, 디오카시우스 등 로마 역사가의 책에 등장해 이상을 쫓다가 실패해 조롱당하기도 했다. 플리니우스, 스트라본, 아테나이오스, 갤리우스 같은 정치가, 학자, 작가들은 스토아파의 삶과 가르침을 받아들여 자기 삶을 빛냈다. 성 유스티누스 순교자, 클레멘스, 오리게네스, 테르툴리나우스, 에우세비우스, 히에로니무스, 성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기독교 작가들 또한 스토아 철학에서 가르침을 얻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스토아주의자가 남긴 글에서 우리는 스토아 철학의 진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스토아파와 신아카데미학파의 절충론자였던 키케로의 연구도 참고할 것이다. 그는 평생 로마 정계의 정상에 오르려고 온 힘을 쏟는 한편 인생의 많은 부분을 스토아 철학의 역사와 학설을 탐구하는 데 바쳤다. 그는 정기 스토아 철학자들의 일화를 소개하거나 그들이 남긴 문구를 풍부하게 인용함으로써 가치 있는 많은 자료를 남겼다. 후기 스토아 철학자인 세네카가 없었다면 고대 스토아 철학자의 글 대부분은 오늘날까지 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책의 목표는 엄격한 고증이 아니다. 이미 시간이 흐를 대로 흘러 역사적 사실을 분명하게 고증하는 건 불가능할 뿐더러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를 명료하게 밝혀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스토아 철학자들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변주되어 발견된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확실히 증명하는 문서는 없지만 철학자들과 그 후예들이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있다. 우리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 이야기들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 한 번뿐인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오늘날 우리는 왜 스토아 철학자가 추구한 가치에 주목해야 하는가? 이유는 분명하다. 바로 그것이 우리 삶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토아 철학자는 지금의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다. 수많은 희로애락이 교차했고 불시에 덮친 불행으로 고통스러워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도 평온함을 추구했으며 삶의 목적을 찾고 절제를 통해 행복을 얻고자 했다. 바로 이 때문에 스토아 철학은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를 지녔다고 평가받고 있다. 스토아 철학은 누구나 한 번쯤 반드시 생각해 봤을 법한 질문을 던진다. 행복한 삶을 결정하는 건 무엇인가?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인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그리고 궁극적으로 한 번뿐인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살면서 자연스레 가지게 되는 질문들이다. 철학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그토록 많은 이가 찾아 헤매던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위대한 스토아 철학자이자 철인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자기 자신에게 이런 글을 썼다. 너는 평생 곳곳을 떠돌았다. 하지만 끝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다. 돈이나 명성을 쫓거나 제멋대로 사는 것은 답이 아니었다. 그 물음에 대한 답은 어디에도 없었다. 세네카는 철학서를 읽는 독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가르침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라고 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철학자들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이를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지 고민하는 건 독자의 몫이다. 우리는 앞서 살아간 이들의 삶과 죽음, 성공과 실패로부터 얻은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고 현실에서 실천해야 한다. 그렇게 배움을 삶으로 옮길 수 있는 자만이 어떤 불행에도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자기 삶의 철학자가 될 수 있다. 1부.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기술은 무엇인가? 1장. 불행은 결코 우리의 행복을 줄일 수 없다. 스토아 철학의 시작은 순탄치 않았다. 기원전 4세기 후반 페니키아의 무역상 제노는 티리엄 퍼플 염료가 가득한 배를 끌고 지중해를 향했다. 티리엄 퍼플은 바다 달팽이의 체액에서 추출한 보라색 염료로 만드는 데 많은 노동이 필요해 매우 비쌌다. 어떤 고대 역사가가 은만큼 귀중한 염료라고 불렀을 정도로 왕족과 귀족, 부자가 아끼는 염료였다. 제논의 가족은 이처럼 아주 비싼 물건을 거래하는 큰 무역상이었고 사업은 성황을 이루었다. 제논의 배가 난파된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 폭풍 후, 해적, 인재, 이유는 중요하지 않다. 그는 배가 자초하는 바람에 화물을 몽땅 잃어버렸다. 그 당시에는 보험도 없어서 난파된 선박과 화물을 보상받을 길이 없었다. 막대한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렸고 이를 회복하는 건 불가능했다. 하지만 제노는 대부분 절망했을 법한 불행한 일을 겪고도 오히려 이렇게 말한다. 배는 난파했으나 항해는 성공적이었다. 배가 난파했기에 아테네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었고 마침내 스토아 학파를 창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창시자의 이야기가 그러하듯이 제논의 초기 생애가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버전이 이야기가 전한다. 난파 당시 이미 제논은 아테네에 머물고 있었으며 운명이여 나를 철학으로 내몰다니 참 고맙네 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고향 키프로스 섬을 무너뜨린 알렉산더 대왕의 사망 이후 제국의 계승권을 놓고 후계자들은 디아도코의 전쟁이라 불리는 내전을 벌였다. 어쩌면 이 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의 부모가 일찌감치 제논을 아테네로 보냈을지도 모른다. 고대 기록에 따르면 제논이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그때 보유한 자산과 선박을 지금 가치로 따지면 수백만 달러 상당이었다고도 한다. 다른 썰에 따르면 기원전 312년 그가 22의 나이로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고향은 이미 침략을 받아 지도자가 살해되고 마을이 함락되었다고도 한다. 불행에 대처하기 위해 탄생한 기술. 스토아 철학이 예상치 못한 재앙으로부터 벗어나는 회복 탄력성을 기르고 고통과 불행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를 기르기 위해 탄생했다는 설이 있다. 일리가 있다. 난파사고로 가족이나 친구를 잃었을지도 모르고 설령 쫄딱 망했지 않았을지라도
그런 사고는 한 사람의 인생을 흔들어 놓기 때문이다. 제논에게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다. 육지 무역상이 되어 다시 평범한 삶을 살 수도 있었고 좌절한 채 술독에 빠져 살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제논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삶의 방식을 쫓기로 했다. 제논은 적응력이 뛰어나야 살아남을 수 있던 시대에 살았다. 어린 시절 세상은 혼돈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가 한 살이던 해인 기원전 333년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 키프로스 섬의 키티온 왕국을 페르시아로부터 독립시킨다. 200년간 이어진 페르시아의 통치에서 해방된 키티온은 소위 흔들리는 체스판 위의 말 같은 존재가 됐으며 여러 제국의 지배를 거친다. 제논의 아버지 무나세아스는 해상 무역상으로 가업인 무역 사업을 이어가며 혼란의 시대를 헤쳐갈 수밖에 없었다. 무나세아스는 키브로스 섬에서 레바논 남부의 시돈으로, 그보다 더 남쪽에 있는 티레로, 다시 아테네 외곽의 항구 도시 피레우스로 뇌물을 주고 도망치면서 위협을 피했다. 한편 자애로운 아버지였던 그는 자식에게 소크라테스에 관한 책을 선물하기도 했다. 제논이 아버지를 따라 해상 무역상이 되고 페키니아 염료를 팔며 모험과 부를 쫓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을 것이다. 젊은 시절 제논은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어두운 피부색을 지닌 이집트 넝쿨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지만 불과 몇 년 후에는 훨씬 허름하고 허약한 모습으로 묘사된다. 육지의 삶에 적응하고 나이가 들면서 그는 점점 수줍음 많은 괴짜로 변했다. 아테네에 정착했을 때 제논의 삶은 여러 방면에 불확실했다. 하지만 아테네는 기회의 땅이기도 했다. 번화한 상업도시로 2만 1천 명의 인구 중 절반이 외국인이었고 노예는 수십만 명에 달했다. 시민 대부분이 상업에 종사했으며 좋은 교육을 받은 성공한 엘리트들은 이론을 탐구하고 민주적 토론을 통해 도시를 이끌어 나갔다. 이방인 제논이 깨우침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비옥한 지식의 땅이었다. 장사를 쉬는 어느 날 제논은 읽을 책을 사러 서점을 방문했다. 마침 낭독회가 열리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서점 주인이 늘어놓는 소크라테스의 삶과 철학에 관해 듣는다. 약 100년 전 철학적인 삶을 산다는 이유로 아테네에서 죽음을 맞이한 한 사람의 이야기였다. 제논은 상전이 침몰하기 전부터 소크라테스에 관해 잘 알고 있었다. 또한 위대한 철학가가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신에게 물은 적도 있었다. 신탁은 이렇게 답했다.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을 떠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몇 년 전 아버지가 자신에게 선물한 책을 산 서점에서 마침내 제논은 자신이 살아야 할 삶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깨닫는다. 세상을 떠난 사람들로부터 지혜를 얻는 방법이란 바로 책을 읽고 철학을 공부하는 것 아니겠는가? 첫 번째 책 낭독을 마친 서점 주인은 이어서 크세노폰의 소크라테스의 회상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철학자가 제자들을 가르쳤던 바로 그 거리에서 제논은 소크라테스의 삶에 관해 배우고 있었다. 제논이 크게 감명을 받은 부분은 헤라클레스의 선택 신화로 삶의 교차로에 서 있던 영웅의 이야기다. 헤라클레스는 선을 대표하는 여자와 악을 대표하는 여자 중 한 명을 선택해야 했다. 둘은 각각 열심히 일하는 삶과 게름뱅이의 삶을 나타낸다. 먼저 선을 대표하는 여자가 이렇게 말했다. 마음이 몸을 지배할 수 있도록 고통과 땀으로 단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악을 대표하는 여자는 아주 다른 이야기로 헤라클레스를 유혹했다. 잠시만요. 그러면 즐거움을 얻기까지 너무 고되고 힘들지 않나요? 쉬운 길로 가죠. 서점에서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의 의견이 갈렸다. 제논도 고민하다가 고되지만 선한 길을 택했다. 그리고 서점 주인에게 자신의 삶을 바꿔놓을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소크라테스 같은 스승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크세노폰이 소크라테스에게 가르침을 받았듯 저를 가르쳐줄 철학자가 필요합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저를 인도해 줄 사람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배가 난패된 사건이 불행이라면 우연히 그 서점에 들어간 건 그야말로 행운이었다. 마침 철학자 크라테스가 우연히 서점 앞을 지나고 있었다. 서점 주인은 손가락을 뻗어 그를 가리켰다. 저 사람을 따라가시오. 운명이라고 부를 만한 만남이었다. 상선이 침몰하는 불행을 겪었기에 제논은 진정한 스승을 만날 수 있었다. 동시에 그 행운은 제논이 스스로 만든 것이기도 했다. 서점을 찾아가고 거기서 서점 주인의 강연을 들은 것, 스승을 찾아 가르침을 구한 것 모두 그의 선택이었다. 제논은 인생을 둘러싼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고 더 많은 가르침을 받고자 했다. 학문에 대한 그의 갈증은 스토아파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된다. 난파한 배에서 얻은 귀한 보물. 준비된 학생 앞에서 스승은 절로 나타난다. 선불교의 교리처럼 제논 앞에 나타난 크라테스는 정확히 제논이 필요로 하는 스승이었다. 테베의 크라테스는 제논과 마찬가지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큰 재산을 상속받았다. 전기작가 디오게네스 라에티티오스에 따르면 크라테스는 비그 텔레포스 공연을 본 후 전 재산을 버리고 철학 공부를 위해 아테네로 떠났다고 한다. 크라테스는 집마다 돌아다니며 가르침을 전파해 문을 열라고 부르는 자라고 불렸다. 크라테스는 제논을 제자로 받은 뒤 먼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제논이 외모에 대한 자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가르친다. 당시 몹시 가난한 사람들만 먹는 음식인 렌틸콩 스프 단지를 들고 도시 전체를 돌게 했는데 그 일의 굴욕을 느낀 제논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뒷골목으로 다녔다. 그런 제자의 뒤를 몰래 쫓던 크레테스는 지팡이로 스프 단지를 내리쳤다. 스프가 온몸에 튀었고 제논은 부끄러움에 떨며 도망쳤다. 크라테스는 껄껄 웃으며 제자를 꾸짖었다. 왜 도망치는 것이냐? 나의 어린 페키니아이나? 전혀 곤란한 일도 아니거늘. 타인의 시선에 불안을 느끼거나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 인생 초기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크라테스는 제논이 변화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는 멘토의 역할을 했다. 그런 스승의 도움을 받아 제논은 사람들의 시선을 더는 신경 쓰지 않고 철학에만 매진하게 된다. 제논은 무역업을 그만둔 후 자기 삶의 방식을 쇄신한다. 균형 잡힌 연구와 사고에 매진하고 세계의 질서를 따르기로 한 것이다. 철학의 목적과 덕목은 원만한 삶의 흐름을 갖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이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과 우주를 다스리는 신의 의지가 조화를 이루는 상태다. 그리스인들은 모든 인간이 내면의 천재성 또는 자기 삶을 인도하는 목적인 다이몬을 가지고 있다고 여겼다. 그런 개인적 본성과 보편적 본성이 일치될 때 삶은 행복해진다. 개인적 본성과 보편적 본성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제논은 단순한 삶을 살았다. 세상을 뜨기 몇 해 전에 그의 모습은 스토아학파의 경쟁자였던 에피쿠로스 학파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제논의 식당은 빵과 꿀 그리고 가끔 마시는 포도주가 전부였다. 룸메이트가 함께 살았고 하인은 거의 고용하지 않았다. 아플 때도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기를 거부하고 기존의 식단을 고수했다. 어떤 스토아 철학자는 나중에 제논의 태도를 두고 이렇게 평했다. 한때 맛있는 요리를 먹었던 사람은 항상 맛있는 음식만 먹으려 한다. 술과 음식의 즐거움을 알면 계속해서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마시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 마련이다. 제논은 최대한 단순하게 살기 위해 사교 모임은 피하고 소수의 친구하고만 아주 가깝게 지냈다. 마케도니아의 안티고누스 왕이 초대한 향연 도중에 몰래 빠져나간 일은 몹시 유명하다. 왕이 궁정으로 초대했을 때도 퇴짜를 놓았다. 제논은 대화할 때 불필요한 수사 없이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는 걸 선호했다.
종종 유쾌하고 재치 있는 말투로 낯선 사람에게 돈을 달라고 부탁하곤 했는데 이로써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같은 요청을 하는 것을 방지했다. 그의 생애만 보더라도 어린 시절 부를 누리고 편안하게 살면 성인이 된 후 무조건 방탕해지거나 소박한 삶에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은 근거가 없다. 배가 난파해 가진 걸 대부분 잃어버린 사건은 오히려 더욱 귀한 삶의 보물을 얻게 해주었다. 돈은 그의 재산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아니었다. 아테네의 철학자 제논보다 검소하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한때 거부였던 제논은 검소하고 절제하는 사람의 대명사가 된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